199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사건은 세월이 흘러 2019년 아마존에서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습니다.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가 냉전 상태를 보내다가 부부싸움을 벌였고 나중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비정상적인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1980년 미국은 수많은 남미의 젊은 청춘들이 동경하던 나라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번 사건의 여주인공 로레나 보빗도 바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그녀는 7살 때 온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로 이주하였습니다. 로레나는 형제들끼리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 미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언젠가 미국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987년 로레나는 버지니아 한 대학의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머물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단 1년만 보냈는데도 로레나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미국의 생활 조건은 확실히 본인의 고향보다 훨씬 나았지만 집의 느낌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레나는 가사 도우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는데요. 이게 결국 학교 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 그녀가 친구를 사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점점 더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의 고민을 잊게 하기 위해 그녀를 파티에 데려갔습니다. 시끌벅적한 파티 분위기는 오히려 로레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멋진 남자가 다가와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인 보빗이고 미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데 마침 그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로레나는 영어가 서툴러 많이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개의치 않고 로레나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레나는 존의 외모와 매너 있는 성격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존도 로레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존은 로레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함께 사귀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로레나도 수줍은 듯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8개월 만에 존은 로레나에게 프로포즈 하였습니다. 그는 로레나에게 제대 후 꼭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노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며 나중에 로레나와 같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매우 감동을 받았고 엄마에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존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며 존이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매일 자전거를 타고 40km를 넘나들며 로레나를 찾아와 그녀를 감동받게 했습니다. 1989년 6월 18일 19세였던 로레나는 22세의 존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축하해주며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다 3주 후 존은 그의 사촌이 며칠간 여행차 뉴욕에 오는데 신혼집에서 같이 머물러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로레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으며 그와 동시에 존에게 일하던 네일숍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며 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아내에게 키스를 하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치킨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촌형이 오늘 밤에 도착할 것이니 세 사람이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제3자가 촛불 만찬을 방해하는 게 싫었고 시끄러운 패스트푸드점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매우 기뻐하며 사촌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의 대화를 하여 로레나는 그 자리가 껄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귀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존은 차 열쇠를 빼앗아 혼자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레나는 운전 중에 사고가 날까봐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존은 화를 내며 아내에게 입을 다물라 하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차 속도를 시속 85마일로 높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로레나는 긴장하여 남편에게 천천히 운전하라고 했지만 존은 속도를 낮추기는커녕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의 행동에 더욱 놀라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로레나는 계속 울게 됐는데요. 존은 아내를 달래기는커녕 더욱 화를 내며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촌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존은 술기운에 실수를 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로레나는 본인의 부모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서웠다며 남편에게 술을 끊기를 바랐습니다. 존은 아내를 안아주며 주말에 함께 해변에 가서 햇빛과 모래사장을 즐기며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자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걱정이 되어 한 여성 친구를 초대해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 일어난 일은 로레나를 더욱 슬프게 했었죠. 그녀는 친구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녀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수영을 마친 존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 상황을 오해한 존이 화를 내며 가게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꼬인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는 로레나가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남편과 함께 지내게 되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사서 장식해 연말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다른 집들처럼 진짜 나무가 아니라며 불평했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이 아직 제대하지 않았고 현재 가정의 지출은 본인이 네일숍에서 일하며 유지하는 거라 돈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며 인조나무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 좋다며 또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이 흥분해하며 자신을 꼭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존은 갑자기 화를 내며 로레나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이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충격받으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존의 태도는 강경하였습니다. 그는 명절이 지나자 아내를 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로레나는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녀는 한 신자의 경건함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게 중죄로 느껴지며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1990년 11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로레나의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딸을 보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딸이 좋아하는 고향 음식도 많이 챙겨갔습니다. 존은 장모의 방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로레나의 어머니는 직접 부엌에서 딸과 함께 푸짐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때 존은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로레나는 존에게 오전 내내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30분 동안만 TV를 양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축구 경기에 이미 내기를 걸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 뒤 존이 화장실에 갔을 때 로레나는 리모컨을 들고 엄마가 와서 잠깐 TV를 볼 수 있도록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가 앉기도 전에 존이 돌아와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존은 책상 위에 자동차 키를 들고 화를 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로레나는 존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존은 아내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차문을 닫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로레나는 차에 긁혀 넘어졌는데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을 얼른 집 안으로 부축하였습니다. 로레나는 어머니의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1년 반 동안 존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질이 점점 나빠지며 이미 여러 번 자신에게 손을 댔다며 토로하였습니다. 그녀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었죠. 엄마는 로레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로레나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가출하면 존의 화만 더 돋우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됐지만 얼마 후 비자 문제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존이 제대하게 됐습니다. 제대 후 존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새벽 2시까지 음란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적당히 보라고 충고했지만 존은 오히려 자신이 성인물을 보는 이유는
아내가 본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다 존은 기분이 내킬 때 아내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내와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자신이 도구라고 느껴졌습니다. 1991년 가을, 부부의 사랑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존은 아내가 이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여권과 영주권을 포함한 신분증을 훔쳐 혼자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1년 후인 1992년 가을에 존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는 아내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잘못을 빌며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해 성실히 살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존이 집으로 돌아온 한 달 동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났는데도 존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그제서야 로레나는 모든 것이 존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단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다른 여자와 즐기는 데 썼습니다. 로레나는 실망하여 존과 크게 다투며 그 과정을 녹취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민국의 도움과 보호나 경찰에서 보호 명령을 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녀 남편이 어떻게 집에서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지 또 남편의 가정폭력을 증거로 제공해야 하는데 로레나는 언급하기 싫어했습니다. 1993년 6월 23일 23세의 로레나는 네일숍 사장의 도움으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은밀한 부위를 절단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존과 사촌이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둘은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10시쯤이었는데 로레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모르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옷을 벗고 침대에 뛰어 올랐습니다. 로레나는 존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하게 되자 존은 즉시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 아내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레나가 멈춰달라고 하자 존은 아내의 의무라며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존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로레나는 치욕스러움이 밀려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침대로 돌아와 재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손에 존의 은밀한 부위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 근처로 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집어 던졌습니다. 한편 술에 취한 존은 깨어나자 갑자기 하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자기 몸 아래가 온통 붉은 액체로 가득 찬 것으로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두려운 건 자기 몸의 일부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존은 상처를 누르며 사촌과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의사는 존이 손목을 베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침대 시트를 들치자 의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절단된 장기를 찾지 못하면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로레나의 진술에 해당 위치로 달려가 버려진 신체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생리식염수로 헹군 뒤 얼음으로 냉장 보관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존은 9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3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야 했습니다. 로레나의 과격한 행동은 곧바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레나가 남편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고소했을 때 존 또한 아내를 고의적인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사건 발생 5개월 후 존과 로레나는 처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존의 행위에 대해 유죄 여부를 재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은 변호사를 통해 모두에게 로레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존과 로레나가 한 파티에서 만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파티가 아니라 해병대의 솔로 파티였습니다. 존은 로레나가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사귀고 나서 로레나는
자신의 학생 비자가 곧 만료된다며 미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제야 존은 미국에 남아있는 게 로레나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이미 로레나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1989년 사건 발생 4년 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는 우선 로레나가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위해 고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그날 뉴욕에서 사촌이 방문하여 기쁜 마음에 저녁에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이 로레나가 예쁘다고 하자 존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후 그들이 바닷가로 휴가를 갔을 때 아내의 옷차림이 점점 더 야해졌고 아내가 고의로 다른 남자를 꼬신다는 생각이 들어 로레나에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레나가 그에게 손을 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존은 항상 온순한 아내의 돌변에 매우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로레나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우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아내의 성격이 나빠졌습니다. 존은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지도 않으며 결국 이모가 그를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존은 다시 버려질까봐 걱정하며 불안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이가 본인의 어린 시절을 반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는 이 일로 오랫동안 소란을 피웠고 존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사교 활동을 제한할 정도로 의부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는 부자인 네일샵 주인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를 운전하며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습니다. 전부 로레나가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전인 1991년에 로레나는 그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형 승용차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녀는 대출금을 제때 갚기 위해 존에게 일하는 걸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이 막 군대에서 제대했는데요. 존이 여러 차례의 면접에 실패하자 로레나는 그와 관계 맺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하기 위해 7,200달러, 하나로 약 956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에게 들키게 되자 로레나는 존이 수입이 없어 생계가 문제가 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존은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아 혼자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1992년 1년간의 별거 끝에 존은 로레나와 화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결정으로 그 후에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3년 6월 23일 사건 발생 당일 존과 사촌은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너무 절로 옷을 벗고 자고 싶었지만 로레나는 그에게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존은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냐고 했지만 로레나는 귀엽고 하고 싶다고 하며 존을 유혹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존은 그녀의 요구대로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로레나는 화를 내며 주방으로 달려가 범행도구를 들고 존을 다치게 했습니다. 존의 변호인은 위의 진술 외에도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로레나는 자신의 집에서 공격을 당했고 남편이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왜 입건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로레나가 관련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로레나는 자수 후 증언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건 전 경찰서에 보호영장을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전체 절차가 3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그녀는 왜 절차를 끝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녀가 얘기한 위험에 처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 뒤 처음에는 존이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존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그날 밤 존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 대한 검사 결과
눈에 띄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든 변명은 전부 모순적이었고 결혼 생활 중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됐다는 점도 근거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로레나의 변호인은 로레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 경찰에 신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4시간의 1차 심사 동안 통역이나 변호사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모든 발언은 그들의 결혼이 처음부터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였습니다. 존의 묘사에서는 로레나가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아내에게 손을 댔는지 질문을 피했습니다. 존은 술에 취해 아내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는 걸 문제로 여겨 자신의 거친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 앞에서 로레나를 때린 건 반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로레나는 자신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몰라 입건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보호명령을 받지 못한 건 절차상 피해 과정에 대해 자세한 묘사가 필요했는데 로레나는 낯선 사람에게 치욕적인 경험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로레나는 입증하지 못하여 법원은 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존의 무죄 판결은 로레나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다고 느껴지며 본인이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1월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로레나는 거의 상해죄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로레나의 변호사는 유죄를 피하고자 로레나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또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변호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로레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는커녕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재판에서 로레나는 본인이 정신질환, 응급장애, 중증도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을 앓게 된 건 본인의 사랑이 오해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서로 사랑했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존과 결혼했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안 돼 존이 그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해 그녀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실은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레나가 손을 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망에 빠진 아내의 어쩔 수 없는 행동임을 판사에게 참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었고 이민국까지 찾아가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성에 대한 보호법률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법원 밖에는 로레나를 지지하러 온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폭력을 당했었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월 21일 양측은 화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존은 자신이 결혼 중에 아내를 공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는 일시적인 정신착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레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45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1995년 둘은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후 로레나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07년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여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현재는 한 남성과 동거 중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결혼은 로레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존은 이혼한 후 몇 편의 성인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재혼도 한 적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2014년 존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장애를 얻게 되어 장애증을 신청했습니다. 2006년 존은 매체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본인의 이야기가 전부 진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대중 앞에서 로레나에게 사과를 했고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로레나는 존은 첫사랑이고 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법률이 더 완벽해졌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용감하게 본인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또 침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완화한 법과 신고전화 등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몫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이 어려웠고 일부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계속하여 가정폭력을 당해 결국 참사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없애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제3자 또한 가정폭력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 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쉽게 보거나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다음 피해자가 우리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